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남들 사연만 듣다가 제 사연을 쓰려니 조금 어색한 기분이네요. 그동안 채널을 시청하며 제 이야기를 써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사연을 보내요. 저는 성격이 꽤 밝은 편이에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는 늦둥이 딸로 태어났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어렸을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학창시절 내내 반장 회장을 놓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오빠들을 몹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빠들이 있었기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나 재능에 대한 각종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즐겁게 자랐어요. 그리고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었던 저를 몹시 예뻐했어요. 저 또한 그런 오빠들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으니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제게 성격이 참 밝으시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며 칭찬을 해왔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저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제 외향적인 성격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저는 신부 측 친구였고 남편은 신랑의 학교 선배였어요. 일반적이라면 서로 인사를 나눌 만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신부 측 자리가 부족했던 탓에 제가 신랑 측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몹시 소심했다고 해요. 옆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던 저에게 당연히 먼저 말을 걸 생각이 전혀 없었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관심이 갔어요.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어찌나 긴장했는지 손에는 땀이 범벅이고 나오는 음식들은 전부 먹는 둥 마는 둥. 분명 신랑의 지인일 텐데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참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이겠다 싶었죠. 식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리죠? 신랑이랑 각별한 사이인가 봐요. 결혼식 보는 내내 우시던데. 아참, 저는 신부 친구예요. 신부 쪽 테이블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까부터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식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혼자 오셨어요? 일행이 없으신 것 같던데요.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제가 갑자기 말을 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기에 저는 별 무리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랑의 친한 대학교 선배라고 했고 대학 시절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남편에게 먼저 다가와준 유일한 사람이 신랑이었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여러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친밀한 사이였기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다며 너무 유난이었나 쑥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런 순박한 모습에 남편에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 잔이나 하러 가실래요? 하고 물었고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쩐지 결혼 이야기에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둘 다 결혼을 생각하기에 그리 이른 나이도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 나를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며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문제가 많은 분이셨다고 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보증을 서주질 않나. 기껏 다 복구하고 겨우겨우 모았던 돈은 투자 사기로 전부 잃어버리고 귀가 종이장처럼 얇아 사기를 당한 뒤에도 사이비며 다단계며 각종 이상한 것들에 빠져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줄곧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참아오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아들들에게도 사이비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하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이혼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들 둘을 모두 데려가시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 버리면 죽어버릴 거라고 울며 불며 협박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큰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셨고 이내 다니시던 회사까지 그만두셔서 가정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함께 종교 모임에 나갈 것을 강요하셨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으셨기에 어린 남편은 공포에 질려 시어머니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의 기억 속 종교단체의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참 기괴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신을 울부짖으며 울고 교주라는 사람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당 한켠에는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도 남편처럼 모두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종교단체에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단체에서 내쳐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다시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고 돈이 없어 몇 날 며칠을 라면만 먹으며 버텼던 가정 형편도 점점 나아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강압적인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은 자연스럽게 성격이 소심해졌어요.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데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커서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연구원이 되었고 지금도 대인관계가 그리 넓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이상하고 한심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본인에게는 소중한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본인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두면 또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릴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크다고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그리 평범한 분도 아니신 것 같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몹시 강경했고 저는 남편과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터라 일단 시어머니를 함께 만나뵈기로 했어요. 만나 뵙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막상 만나뵌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멀쩡하신 분이었어요. 성격도 밝고 웃는 모습이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 나이대 어르신들처럼 보수적이지도 않고 매사에 열려있는 분 같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지금은 내가 안쓰러워서 모시고 산다고 하지 막상 마누라가 생기면 곧 분가하려고 할 거라며 저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천성이 나쁜 분은 아닌데 귀가 얇고 본인 주장이 약하신 분이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은 모두 크나큰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과한 걱정을 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친정부모님께서 얻어주신 2층짜리 주택에서 시어머니와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저희 친정이 부잣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흘리듯이 부모님이 사업하신다 정도로만 이야기했더니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며 주택을 보고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과분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 아니냐면서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알면 잘하라며 장난스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께서는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시작은 사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정도로 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도가 담겨있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오늘 저녁은 밖에서 친구들과 드시고 오실 테니 둘이 나가서 먹어라 하셔놓고 막상 남편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면 왜 본인을 놓고 갔냐, 너무한 것 아니냐 성을 내셨습니다. 저한테는 날 것이라면 질색을 하신다고 회 종류를 사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회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 돼 내가 회 한 번을 안 사오냐고 투정을 부리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건망증이신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건가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본인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거짓말을 하시는 게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개방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모습들은 알고 보니 사리분별을 못하실 정도로 아무 것들이나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이었어요.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나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도 시어머니께서는 매사에 저럴 수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팔아대는 싸구려 건강상품에도 눈을 빛내시며 저런 것들을 꼭 사 먹어야 한다며 주문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주워 듣고 오셔서는 저와 남편에게 강요를 하셨어요. 옥돌 매트부터 다시마가 몸에 좋다느니 음이온이 어쩌고 무슨 환이 좋다네 어쩌네. 물론 그 나이 때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정도가 조금 심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 용돈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밖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사오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적은 금액이고 건강이나 미신에 관련된 것들이라 남편은 별말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의 극성맞은 미신 신봉, 건강식품 사재기에 넌덜머리가 났지만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애초에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니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도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첫 도둑질은 바로 제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화장대에 올려두었던 화장품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시면서 실수로 버리셨나 생각했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해서 화장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화장대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죠. 근데 화장품이 사라지는 횟수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났고 이 정도면 분명 고의로 누가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닐 테니 분명 시어머니의 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시어머니의 방을 뒤져봤지만 이상하게도 화장품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착각했던 건가, 괜히 어머니를 의심했던 건가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제껏 훔쳐갔던 화장품들을 계모임 사람들한테 다 가져다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어머니를 모시러 계모임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신 후로 적적하셨는지 동네 계모임에 참석하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신 후로도 그 아주머니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계셨기에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그날따라 모임이 늦어져 걱정되는 마음에 저와 남편이 차를 끌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날이었어요. 개모임은 주로 모임장의 집에서 진행됐는데 저희 집과 같은 동네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주택이었습니다. 모임장은 꽤 나이도 있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할머니였어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적적한 마음에 개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개모임의 인원들은 대부분 시어머니와 같이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가방끈도 긴 사람들이었기에 다들 여유가 있고 모임 자체가 품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시어머니께서 개모임을 다니시겠다고 하셨을 때 또 어디서 이상한 모임 같은 거에 회유되어서 사이비에 빠지셨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럼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그러면 모임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방방 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따라 계모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어떤 분위기의 모임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보기에도 모임원들은 사이비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저 일을 그만두고 적적한 마음에 어울릴 사람들을 찾아 모인 중년 여성들 같았다고 합니다. 건전한 모임 같아 남편은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모임에 나가는 걸 허락했고 그 뒤로 꾸준히 개모임에 다니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를 모시러 모임 장소에 갔더니 그 자리에 있던 개모임원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익숙한 화장품을 가방에서 꺼내는 겁니다. 제가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원래부터 화장품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정판 화장품이나 외국에서부터 사오는 화장품들 많았었는데요. 그 계모임원이 들고 있던 크림은 제가 몹시 아끼던 것이었어요. 특별 주문으로 외국에서 사온 제품이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었는데요. 모임원이 그 크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모임원에게 조심스레 혹시 그 크림 어디서 구매하셨냐. 저도 그 제품 가지고 싶었었는데 구하기 쉽지 않더라 물으니 그 모임원은 우회라는 표정으로 그러시냐며 이 크림 그쪽 시어머니께 선물 받은 건데 물어보시면 알 거라고 순순히 답을 해주더군요. 아마 제 물건을 훔쳐다 본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겠죠. 그렇게 모임에서 집에 돌아온 전 바로 시어머니를 질책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 일을 상의했어요. 그동안 화장품들이 사라졌었는데 범인이 어머니인 것 같다. 오늘 모임에 가보니 모임원 한 명이 내 것처럼 보이는 화장품을 쓰고 있기에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셨다고 했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도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냐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걱정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고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은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몹시 굳어지며 한숨을 팍 쉬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구나 하면서요. 무슨 일인가 하니 어머님의 도둑질은 제 화장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서 각종 사고를 치고 다니셨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고 해요. 주로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이나 식당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가방에 숨겨 집에 가지고 오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는 질색팔색을 하시며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훔쳐오는 거냐 성을 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언제 물건을 훔쳤다고 생사람을 잡냐며 자기도 가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실수로 챙겨온 거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훔쳐오시는 것들은 주로 작은 물건들이었고 심한 수준의 도벽이 아니었기에 가족들 모두 어머니께서 또 저러시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터졌어요. 가족들과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 갑작스레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시어머니께 몇 월 몇 시 몇 분경 이런 금은방을 들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 처음 들어보는 금은방이다 딱 잡아떼셨지만 경찰들은 이미 CCTV를 다 확인하고 온 거라며 조사받으실 때도 지금처럼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양손을 잡아 끌고 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에 시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잠옷 위에 외투를 주워 입고 경찰들을 따라 나섰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훔치셨던 거예요. 딸이 얼마 후에 결혼하는데 예물을 보러 왔다며 각종 비싼 목걸이며 반지를 구경하시고는 금은방 주인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몰래 품 안에 넣고 오셨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 떠나고 바로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금은방 주인이 신고를 했고 당연히 목걸이를 훔쳐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찍혀있기에 시어머니께서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끝까지 오리발 내미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펄펄 뛰었고 무슨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냐며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지만
차마 두 아들의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었던 시아버지께서는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내주고 간신히 형사 고소를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도박 관련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해요. 가족들은 한번 큰일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도박을 고쳤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남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처음은 제 화장품 같은 것들을 훔치는 도둑질로 시작되었지만 언젠가는 저번처럼 큰 일을 낼지도 모르시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찾아가 지금까지 제 화장품 훔쳐가신 게 어머니가 맞냐 물었고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딱 잡아 떼시며 그런 적 없다. 걔가 그러디? 무슨 증거가 있길래 본인을 도둑으로 몰아가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증거도 다 있고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제가 부주의해서 물건을 잃어버려 놓고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발뺌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도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구실 거면 이제 개모임도 가지 말라고 그 모임에 다니시다 보니 헛바람이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나 온순하기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며 사실 자기가 가져간 것이 맞다고 실토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면서 개모임 사람들은 모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라 틈만 나면 비싼 선물을 돌리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오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해서 괜히 기가 죽었었다며 제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싹싹 비시는데 마음이 괜히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께서는 다시는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 미심쩍어 보이기는 했지만 개모임에 나가시는 것은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마지못해 시어머니께 모임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대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모임이고 뭐고 못 나가신다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머니께서도 얌전히 생활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께는 아들이 둘 있었다고 했었죠. 남편에게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줄곧 시아버지 밑에서 자라오셨기에 시어머니와는 그닥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과 같은 중대사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서와 함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향적이고 몹시 소극적인 성격인 남편과는 다르게 도련님은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과였죠. 사람은 본인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라고 동서는 한눈에 봐도 무뚝뚝하고 냉철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먼저 말 걸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달까요? 게다가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도 1살 더 많았고 어쩐지 제게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냐, 도련님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신 거냐 싹싹하게 말을 붙였어요. 그러나 동서는 몹시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대답을 할 뿐 그닥 저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동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며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 이해해달라고 하셨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처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사 자리는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회사를 운영하셨기에 한 회사의 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책임감을 요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동서가 더욱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하고 무례해 보였던 그 태도가 그동안 많은 사회생활을 겪어오며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동서는 크게 무례한 짓을 요구하지도 않았었고요. 그저 조금 무뚝뚝했을 뿐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잘 섞는 것은 아니니까요.
첫인상과 다르게 동서는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을 꽤나 살뜰하게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저와 남편 선물을 사서 보내질 않나 여러모로 상당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련님 말대로 그날 조금 긴장을 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더 사려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런 동서에게 자주 선물을 보냈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형님이니 윗사람이긴 했지만 동서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어쩐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기에 손이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동서도 저를 윗사람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게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격없이 다가가자 동서 또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절 편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께서 결혼하신 뒤로 한동안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일을 시작하시겠다고요? 그것도 동서회사에서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시기만 하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계속해서 따로 연락해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없겠냐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동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떼를 쓰시니 결국 자리를 하나 마련해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도 했고 정말 우연히도 동서의 회사와 비슷한 계열에서 일을 하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동서에게 연락해 은근슬쩍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동서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보였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었고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일을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칼같이 자르겠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신 후로도 꾸준히 개모임을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개모임 사람들과 여행을 가신다는 말에 용돈을 조금 쥐어드렸더니 반색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여행을 떠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구경하실 생각에 그렇게 신이 나셨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어찌되었든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이상한 건강용품들이나 미신 관련된 물건들을 사오지도 않았고 점점 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하고 밝은 분이 되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집에만 계시다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본인 손으로 뭔가를 읽어내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남편도 몹시 좋아했고 저 또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상 도련님께서는 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특별한 연락이나 교류 없이 서로 존재만 아는 정도로 대면대면 지낼 수도 있었는데 동서 쪽에서 먼저 선물도 보내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동서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자 동서가 내일 점심에 시간이 되냐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단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기에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나 싶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 돌아가는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었겠어요.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은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약속 자리에 나갔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서는 안색이 몹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묻자 동서는 망설이다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 시어머니께서 도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회사 비품이 자꾸 사라진다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어머님 짓이 맞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비품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물건에까지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놓고 말씀드리기엔 너무 껄끄러워서요. 동서 입에서 나온 도벽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그 버릇을 아직 못 고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알고 보니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회사 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동서가 이야기한 시어머니의 도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고 해요. 설마 하니 시어머니께서 동서 회사에서 물건을 훔쳐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가 시어머니의 도둑질을 알게 된 것은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동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사장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은 시어머니의 도둑질을 눈치챘으면서도 차마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지적을 하거나 동서에게 일러바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참아왔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가장 젊은 사원 하나가 참다 못해 동서에게 은근슬쩍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흘렸었다고 합니다. 처음 동서는 그 사원의 말을 믿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는 다르게 동서는 도련님께 그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했던 상태였고 어쩌다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 정도나 하는 시어머니께서는 여러모로 꽤 괜찮은 분이셨으니까요. 각종 미신이며 사입이며 도벽이며 그런 문제들이 시어머니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었겠죠. 동서는 직원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탕비실의 각종 비품들은 물론이고 옆자리 직원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어요. 물론 가져가도 크게 티가 안 나는 과자나 연필 같은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묻고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시어머니께 차마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겠고 속으로 고민만 하다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동서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시어머니의 도벽은 오래된 병이라고 아마 동서가 말한다고 해봤자 발뺌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 동서가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비품이 사라진다. 또 사라지면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라도 써붙여라. 그럼 아마도 눈치가 보여 그만두실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서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다면서요. 저는 그럴만하다고 저도 결혼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니 힘들 때가 많았다며 동서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동서에게 시어머니께서 도벽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냐, 일은 잘 하시냐 묻자 동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생각보다는 일을 잘 하신다고 답했어요. 처음에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는 몹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본인 선에서 적당히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의 대답이 썩 믿기지는 않았지만 동서가 괜찮다는데 굳이 더 캐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냐 다행이다 정도만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꾸미는 것을 몹시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앞서서 많이 했었죠. 제 취미는 각종 화장품들이나 액세서리, 가방, 옷 등을 사들이는 것인데 그날도 평소처럼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동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목걸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가격은 꽤 나갔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동서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챙겨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출근을 시작하신 뒤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드니 제가 몹시 편안해지기도 했고 동서가 말은 괜찮다 했지만 마음고생할 것이 뻔히 보여 약소하지만 이런 거라도 하나 선물해주자 싶어 목걸이를 구매해 동서 회사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갔어야 했지만 백화점이 마침 동서 회사 바로 옆에 있었고 점심시간쯤이었기에 잠시 들러 목걸이만 전해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동서 회사는 말로만 전해들었지 직접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었고 그런 회사를 실제로 보니 동서가 새삼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실 동서에게 선물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굳이 회사로 찾아간 데에는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궁금한 탓도 있었어요. 동서 말로는 나름대로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 문 앞에 섰는데 문 밖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고 여자 목소리였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펴보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참아줘야 하는 건데,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인간이면 인간답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이 멍청한 년아. 그렇게 한심하게 살면서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너 같은 년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발. 꺼지라고! 동서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의 앞에는 충격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진 어머니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겨우 도벽 때문에 저렇게까지 어머니께 막말을 쏟아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급하게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동서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동서가 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회사 비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동서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 사리 분별이 안 돼?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갑작스레 등장한 저 때문에 동서도 몹시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씩씩대며 숨을 몰아쉬던 동서는 한숨을 푹 쉬고는 여기는 왜 오셨냐.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어머니 모시고 그만 돌아가시라 제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는 또 평소에 제가 알던 동서처럼 구는 모습에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시어머니께 당장 사과드려라. 비품이 많이 비었다면 그동안의 금액은 내가 변상하겠다 말하자. 동서는 누가 그깟 비품 때문에 그러는 줄 아냐며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도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리 본인이 잘못을 하셨다고 한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해놓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동서는 직원들에게 모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고 숨죽이며 우리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동서의 한마디에 우르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동서는 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동안의 이야기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셨을 때는 동서의 말대로 꽤나 일을 잘하셨다고 해요. 그저 적적하신 것 같아 만들어드린 일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역할을 잘하시는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은 얼마 유지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출근을 하셔놓고는 점점 일은 뒷전이고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터넷 게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만나 화투 치는 그 게임이요. 근무 시간에도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화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사 비품과 직원들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자 결국 동서는 참다 못해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굳이 화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도벽 이야기만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일은 안 하셔도 내가 적당히 알아서 관리하면 되지. 적어도 일을 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후로 비품에 관한 이야기를 벽에 써놓아 붙이니 시어머니께서는 도둑질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근무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월급을 조금 일찍 줄 수 없겠냐 물어오셨다고 합니다. 동서는 솔직히 일도 안 하시며 양심이 있으신 거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괜히 일을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월급을 몇 번 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회사에 출근도 제멋대로 하시고 태도가 엉망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동서가 직접 데려온 직원인 시어머니께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흐리기만 하자 다른 직원들은 점점 불만이 늘어났고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건 더 이상 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동서는 결국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회사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있냐, 일이 재미가 없으시냐, 그만두고 싶으신 거냐. 최대한 시어머니 입장을 배려하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의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사실 본인이 빚이 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전부 다 빚 때문이었다고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에 동서는 어안이 벙벙했대요. 빚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나가시던 그 계모임이 화투치며 도박을 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품위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모여서 하는 일이 다름 아닌 도박이었다니요. 그렇게 인자한 인상이셨던 모임장 할머니께서 도박판을 만든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다니셨던 계모임은 도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모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화투치고 큰돈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쌓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떠났던 여행도 사실은 원정 도박이었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모님이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류층 모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사이비 종교에서 만났던 모임장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계모임에 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임원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선물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들 남아도는 돈으로 매일 도박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니 그럴만도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산책을 하시다 우연히 모임장 할머니를 마주쳤었는데 별 볼 일 없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같은 동네의 고급 주택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임에 초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귀가 얇은 시어머니께서는 불법이 아니고 그저 가벼운 친목 모임이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초심자의 행운인지 초반에는 돈을 좀 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실력자들을 이기지 못해 도박에서 계속해서 지시며 빚을 많이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되는 도박으로 돈을 잃기만 하셨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한탕 크게 벌기 위해 밤낮으로 화투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 생활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들은 동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결국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저 같으면 어머니께 그만한 돈을 드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동서는 빚만 해결되면 어머니께서 일도 다시 열심히 하시고 도박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괜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중독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께서는 빚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루 종일 눈앞에 화투패가 떠다닐 정도로 심한 도박 중독이었고 동서가 빚을 갚으라며 시어머니께 드린 돈을 그대로 도박에 사용해 전부 잃어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니께 악을 썼던 것이죠.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나니 동서가 미치지 않고서야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혼자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어머니와 화투를 치던 계모임 사람들은 모두 불법 도박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어머님께서 본인의 행동에 제대로 된 벌을 받으셔야 정신을 차리실 거라며 이제 가족이고 뭐고 눈 감아주지 못하겠다. 정도를 모르시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변하시기 전까지는 연을 끊고 살겠다 선언했고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상습적인 불법 도박으로 징역을 살게 되셨습니다. 다른 계모임원들은 벌금형으로 풀려났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빚이 한가득이었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벌금으로 낼 돈이 없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통곡을 하시며 가족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을 이제 어머니도 잘 알게 되시겠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신 후 동서는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본인이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동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동서였는걸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마음 쓸 것 없다며 어차피 언젠가는 저렇게 되실 분이었다. 그동안 동서가 가족들 모르게 마음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언제나 단단하고 듬직해 보였던 동서가 그날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달래주며 동서와 저는 전보다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빠들 밑에서 자라 항상 여자 형제가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동서를 만나게 되려고 자매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피가 섞인 자매는 아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동서는 거의 자매나 다름없이 가까이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보내고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모두 극복하고 어머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지만 차마 어머니를 모질게 끊어내지는 못했었는데 그 질겼던 인연의 끈을 드디어 놓아버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실 때는 어머니 눈치가 보여 시아버님과도 자주 뵙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시아버님과 동서 부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도 하고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어머니신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 어머니께 면회를 가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오히려 남편이 단호하게 저를 막더라고요.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다시는 어머니를 가까이 두지도 믿지도 않겠다면서요. 그런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약해지려던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도박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사연을 써내려가 보았네요. 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연들을 보면 멋있는 말도 하고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하며 끝내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건 잘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글 쓰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부디 사연을 들으시는 내내 불편함이 없으셨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32살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겪은 일을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아주 오래된 속담 모두 아시죠? 원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그 원수를 하필 천길 낭떠러지 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원수를 밀어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겠죠. 여러분도 원수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왜 저 인간을 하필 이런 상황에서 만나지 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 하필 쟤를 하필 여기서 만나 박터지게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얼른 제 원수부터 등장시킬게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좋은 취미 생활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회사 근처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신나게 테니스를 치다가 너무 신나게 친 나머지 결혼까지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제 원수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할 거였으면 이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이 하루빨리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안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계획을 세우고 상견례 일정을 서둘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오빠 내외와 신랑 댁 아주버님 내외까지 모두 모이는 전통적인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고급 한식당 룸에 저와 예비신랑이 들어서고 시댁 식구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던 중 저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최지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어머나 세상에, 너 김빛나 맞지? 참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아니 그게요 도련님.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야 오랜만이다. 도련님이 데리고 올 색시가 누군가 했더니 그게 너일 줄이야. 최지연.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었던 고교 시절 내 원수 중의 원수. 그런 걔를 이제 저의 손윗동서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은 상견례 자리에서 손윗동서라고 마주한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게다가 오늘 한 번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을 가족으로 봐야 한다니. 차라리 직장 상사로 만났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막말로 그 회사를 그냥 나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예비신랑이랑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저 최지연이가 이혼을 하는 거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다. 민수 오빠 형수님이 최지연 너였다니 꿈에도 상상 못했네.
와, 잘됐다, 잘됐어. 안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의 시댁 갈등이 만연하다고 하던데 자기랑 형수님은 고교 동창이라고 하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은 그런 걱정은 아예 접어두고 시작할 수 있겠다. 눈치 없는 예비신랑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신난다고 좋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견례 자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불편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서로 모르는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한없이 걱정되기만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도 사랑하고 시댁 어른들과 아주버님도 다 좋은 분 같아 보이는데 학창시절 철천지 원수였던 최지연이 손이 똥설하니요. 이 혼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앞으로 쟤를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는 사소한 것들까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아누웠습니다.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제 원수 최지연과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남학생들로부터의 인기가 남달랐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재수없지만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쫓아다니던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전 여중을 나왔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하굣길에는 늘 옆 학교 남학생들이 저를 보려고 줄을 서 있었고 한 번은 어느 조용한 오후의 수업 시간에 한 남학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희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서는 김빛나 사랑한다, 내 마음을 받아줘 하고 외치며 고백을 하고서는 불이 나게 도망가던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네요. 길거리를 가다가 연예기획사 명함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중에는 현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기획사도 있었죠. 그렇게 화려했던 중학생 시절을 지나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친구들은 시샘 반, 걱정 반으로 제게 얘기했죠. 야, 너 지금도 쫓아다니는 남자애들 때문에 피곤한데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가면 출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내 말이. 그래도 나도 한 번쯤은 빛나 같은 인생 살아보고 싶다. 너 맨날 피곤한 척 귀찮은 척 해도 솔직히 즐기고 있지? 아, 솔직히 말해봐. 사실 어딜 가도 예쁘다 해주는 남자애들이 항상 존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렇게 항상 저를 여신 대우해주는 남학생들이 있어서 저의 중학생 시절은 심심하지 않았답니다. 그 분위기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땡땡 중 김빛나가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더라 하는 소문은 제가 첫 등교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학교에 소문이 퍼졌고 입학식 날부터 저를 보려고 몰려든 동급생과 선배들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 왜 중학교 때는 남자친구 한 명 안 사귀어봤냐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소비자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상품의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소비자는 구매를 망설이고 해당 브랜드의 매출은 떨어진다. 가령 어떤 회사의 유사 제품이 A 모델과 B 모델 두 제품만 있으면 소비자는 그 둘 중에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유사 제품이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가 넘어가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구매를 포기한다는 거죠. 너무 많은 비교 대상은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품과 소비 시장에 비교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중학교 시절 제가 딱 이 소비자 심리처럼 그랬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말 그대로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니까 눈은 점점 더 높아만 지고 남자에 대한 환상만 더 커지게 됐죠. 이 많은 남자애들 중에 제일 멋진 백마탄 왕자님을 꼭 만나고 말 거야 하는 소녀 감성 같은 거였다고 할까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한 명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연애 경험이 적거나 첫연애가 많이 늦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시절 제가 딱 그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멋진 선배 오빠랑 연애하는 꿈을 꾸게 됐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각종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선배들의 홍보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동아리 활동은 꼭 해보고 싶었기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예쁜 애들은 한 번쯤 다 거쳐간다는 방송반에 가입을 했어요. 제 첫 남자친구는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한 학년 위에 방송반 부장 오빠였는데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오빠는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날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 이후로도 한 달여간의 구애 끝에 저는 그 오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소식은 곧 주변에 전해져서 우리 학교 최고의 킹카, 퀸카가 서로 사귀게 됐다고 모두들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방송반 동아리 활동도 적성에 아주 잘 맞아서 이참에 이런 방송계 쪽으로 진로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에 학업 스트레스도 비교적 적었고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친구와의 풋풋한 첫 연애까지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저 최지연이 전학을 오게 되면서부터요. 자, 이 학생은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학 오게 된 최지연이다. 아, 저기 빛나 옆자리 가서 앉으면 되겠다. 빛나는 지연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주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오늘 조회 이상. 와, 야 봤냐? 봤어? 와 진짜 예뻐. 지금 나보고 웃은 거 맞지? 아이, 헛소리 하지 마. 나보고 웃은 거야. 와 근데 진짜 여신이다 여신. 처음 등장한 지연이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예뻤어요.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보다도 더 이쁘게 보였어요. 여자인 제 눈에도 그랬는데 지연이를 처음 보는 남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하시나요? 그렇게 화려하게 첫 등장을 한 지연이는 제 짝이 됐습니다. 안녕? 이름이 빛나라고 했나?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난 최지연이라고 해. 친하게 지내자. 예쁜 얼굴만큼이나 부침성이 좋았던 지연이는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처음엔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학교에는 여신 둘이 짝꿍인 반이 있다는 소문이 돌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화려했던 학창시절의 종지부와 커다란 시련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전학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빼빼로데이가 있었는데요. 늘 그런 무슨 데이에는 제 책상이고 사물함이고 할 것 없이 쏟아져라 선물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은 선물을 받아본 것은 그해 빼빼로데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지연이의 책상과 사물함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남학생들의 선물이 놓여 있었죠. 솔직히 어린 마음에 시샘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죠. 태어나서 늘 여왕 대접을 받던 제가 바로 옆 짝꿍에게 그 타이틀을 뺏기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어차피 제게는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제 선물이 적었던 것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선물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일 거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선 그 빼빼로데이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2학년 때 역시 지연이와 저는 같은 반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일 붙어 다니던 단짝이었죠. 어느새 봄이 되어 새로운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할 시즌이 됐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보통 1학년 때 전학 온 학생들은 다음 해인 2학년 때 동아리 선택을 하곤 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빛나야, 너 이반에 최지연이라고 있지? 너 걔랑 엄청 친하다며? 걔 우리 방송반에 아나운서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잘 얘기해서 너가 우리 방송반에 데려와 줄 수 있어? 같은 반인 건 맞는데 갑자기 왜? 어차피 우리 학년의 아나운서는 내가 하고 있고 우리 굳이 인원 더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왕이면 아나운서는 많을수록 좋지. 그리고 우린 이제 고3이니까 너 혼자서 아나운서 하긴 버거울걸? 그러니까 너가 한번 물어봐줘. 알았지? 무언가 깨름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방송반 부장이었으니까 나름의 방송반 운영에 대한 고심을 하다가 내린 생각일 거라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저는 지연이에게 남자친구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방송반? 나 완전 해보고 싶었어. 야, 솔직히 나 완전 아나운서 잘 어울리지 않냐? 언제부터 하면 돼? 이따 점심시간에 바로 갈까? 야, 빛나 너랑 점심시간에 동시에 방송하면 완전 재밌겠다. 빨리 가자, 얼른. 저는 내심 지연이가 방송반 영입을 거절하길 바랬으나 거절은커녕 완전 신나서 오히려 제 손목을 붙잡고 방송반으로 끌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랑 같은 반인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제 미모와 지성에 대한 소문을 또 듣고 이렇게 저를 섭외하셨대요? 이쁜 데다가 부침성도 좋았던 지연이는 금세 방송반에 잘 적응했고 점심시간과 큰 교내 행사에서는 늘 저와 동시에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냐 지연이냐를 놓고 인기 투표가 벌어지곤 했죠. 저는 제가 차지하고 있던 인기의 절반을 뺏긴 것이 마냥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한 지연이인데 그까짓 인기 뭐가 대수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쩌면 그건 별것 아닌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더 힘든 건 따로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고3이 되면서 만나고 연락하는 빈도가 많이 줄게 됐어요. 저는 내심 섭섭했지만 남자친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 제가 참아야 했죠. 사실 그 틈을 노리고 제게 추파를 던지던 남학생들도 많았는데 저는 남자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 칼같이 거절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고3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늘 싸움의 끝은 제 사과로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 몰래 혼자 운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방송반 여신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 실체가 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연이는 한 번씩 제 속을 긁곤 했습니다. 야, 너 오늘은 지훈 오빠 안 만나냐? 하긴 고3인데 자주 만나기 쉽지 않지? 그래도 넌 고마운 줄 알아. 지훈 오빠 같은 훈남이 세상에 어딨냐? 올 한 해만 잘 참으면 너도 이제 멋진 대학생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머지않아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아, 뭐래. 말도 꺼내지 마. 어제도 나한테 막 짜증냈다니까. 야, 아무리 고3이지만 내가 다 참고 다 받아줘야 돼? 아니,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막대하는 남자는 지훈 오빠가 처음이야, 진짜. 지집에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어쩌겠냐, 네가 참아야지. 산삼보다 쓰다는 고3이라던데. 에이, 난 모르겠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저번에 본 옆 학교 오빠가 밥 사준 데서 이만 간다. 빠잉. 그렇게 쉽지 않았던 제 첫 연애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축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날 방과 후였어요. 방송실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 들렀는데 방송실 안쪽 방송부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막 났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딱히 올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호기심에 열어본 방송부스 안에서 발견한 장면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최지영과 제 남자친구가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제가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빛나야,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아니, 빛나야, 그게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냅다 남자친구의 따귀를 시원하게 올려붙인 뒤 제 짐을 챙겨서 그 여우 같은 최지연은 쳐다도 보지 않고 방송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자친구는 해명을 하겠다며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했고 급기야는 집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뭐라고 떠드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에 나가봤습니다. 난 더 이상 오빠랑 할 말 없어. 빛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방송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지연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니까? 너랑 나랑 요즘 소홀한 줄 어떻게 알고 먼저 막 와서 나한테 앵겨붙었어. 진짜야. 어찌됐든 오빠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사실이잖아. 나 오빠랑 지연이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호구같이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남자친구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와, 진짜 김빈나.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부려? 그래, 됐다. 이만 여기서 끝내자.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다. 그러더니 냅다 뒤돌아서 자기 갈 길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 첫 연애는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에요. 억지로 등교는 했지만 같은 반이었던 최지연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것도 곤욕이었고 가끔씩 마주치는 전 남자친구를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 길로 저는 방송반을 탈퇴했고 그 둘이 너무 보기 싫어 틈만 나면 아프다고 학교를 자주 빠졌습니다. 얼른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되어 전 남자친구도 졸업하고 최지연과도 반이 달라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듣게 된 소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아예 정식으로 교제를 공공연하게 시작을 했고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못되게 굴고 소홀하게 굴어서 전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했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매달렸고 제가 끝끝내 거절을 하자 옆에서 그런 전 남자친구를 위로해주던 최지연과 서로 정분이 나서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길로 이 소문의 근원지를 찾던 중 이 모든 게 최지연이 뒤에서 꾸민 일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신들이 저를 두고 바람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던 건 마지막까지 자기가 순정을 지킨 착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꾸며낸 연기였어요. 그 이후에 자기 주변에다가 내가 빛나 붙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하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대요.
저는 항상 붙어 다녔던 단짝인 친구와 첫사랑을 동시에 잃었고 순정파 남자친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린 나쁜 여자가 돼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런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을 쫄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미에 전학을 간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빠가 아시고는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다른 동네 학교로 전학을 가서 1시간을 넘게 걸려 통학을 했어요. 피해자는 난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울면서 등교했습니다. 전학 가는 마지막 날 저는 최지연의 책상에 쪽지 한 통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내 인생 망친 여우 같은 기집애. 내가 너 평생 저주하면서 살 거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학교를 다녔어요. 매일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맨 뒷자리에 엎드려 있었기에 학교에서는 그냥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소문 정도만 돌았었죠. 어차피 고3이어서 그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그 사건 때문에 고3 내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2학년 때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창시절,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남긴 유일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고교 시절 첫사랑과 친구 관계에 큰 아픔을 겪었던 저도 어느새 더 큰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몇 번의 연애를 더하면서 점차 그 상처를 잊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갖게 되고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생긴 덕에 나가게 된 테니스 동호회에서 남편감도 만나게 되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순항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여우 같은 최지연, 위대하신 손윗동서 형님을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시아주버님도 남편처럼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다고 들었는데 저 여우 같은 기집애가 어떻게 꼬드겼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다가 아무래도 남편에게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난 제 학창시절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게 진짜야? 에이, 설마. 형수님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착한 1등 며느리감 얻었다고 우리 형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아, 오빠, 그거 다 연기야, 연기. 언제 본색 드러낼지 몰라. 오빠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야? 아, 친형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아주버님 마음 미리미리 단단히 준비시켜놔.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일단 좀 기다려보자. 지금 현재까지는 형수님도 뭐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고 형도 결혼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으니까.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시댁 식구들을 잘 구워 삶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 여우 형님을 좋아하더라니까요. 학창시절부터 있었던 특유의 부침성 때문이었겠지만 그게 결국 남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을 부침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하루빨리 아주버님이 동서의 실체를 알고 이혼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저 하나만 편하자고가 아니라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렇게 원수인 형님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 어찌저찌 저랑 남편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만 하면 남편을 쿡쿡 찔러 아주버님 댁에 동향을 물어보곤 했죠. 오빠, 아주버님 댁 요새 별일 없대? 지연이 뭐 문제 안 일으킨대? 빛나야, 형수님도 어쩌면 학창시절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일 뿐일 수도 있잖아. 이제 그만 좀 잊고 우리 인생 살자, 응?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나 말고 최지연 그 기집애 편드는 거야? 나는 그 기집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는데 뭐? 철없을 때 저지른 실수? 그 잘난 실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는 알기나 해? 저는 제 아픔도 모르고 형님을 두둔하는 듯한 남편의 말에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빛나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 참 미치겠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일만 남았는데 왜 최지연 저기 집에는 학창시절 제 첫사랑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와 남편의 사이에까지 끼어들어서 저랑 남편을 싸우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제게 남편이 해준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빛나야, 사실 형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난 널 믿기에 이제 말 안 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 아무래도 오늘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걱정이 돼서 얼른 여우 같은 형님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혼을 하길 원했던 것처럼 형님도 똑같이 아주버님에게 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당신 재수씨 될 사람이 학창시절 자신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다고 상견례 날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남편에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라면서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제가 남편에게 똑같이 했던 말을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똑같이 하고 저처럼 자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처음엔 도둑이 제발저려서 괜히 저를 흠잡아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행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들은 얘기는 아예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제가 학창시절부터 자신과 친구들을 심하게 이간질했고 급기야는 그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도 매번 못되게 굴다가 매정하게 차버리고는 그 이후에 사귀게 된 자신을 오히려 여우짓을 한 못된 여자로 만들어서 전교에 소문을 쫙 퍼뜨렸다고 했대요. 저는 이 대목을 듣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최지연 이 미친 것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허언증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거의 범죄 수준 아닌가요? 저는 그 길로 형님 같지도 않은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렇게 바로 형수님한테 전화를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 험담 정도가 아니라 범죄야 범죄. 내가 이 기집애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렇게 뜯어말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건 전화에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 야 뭐? 내가 널 고등학교 때 이간질을 해? 남의 남자 뺏어간 여우년이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뭐, 야! 너 나한테 똑바로 형님이라고 안 부를래? 그리고 뭐, 여우년? 뒤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사람 이미지 똥으로 만들어버린 게 누군데? 너야말로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너, 내가 서방님이랑 반드시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 어디 한번 해봐. 너가 이 집안에서 쫓겨나기 싫으니까 이제 허언증까지 도줬나 본데. 이간질?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 제대로 이간질해서 이 집안에서 쫓아낼 테니까 기대해라. 너무나 당당한 그 태도에 저는 정말로 얘가 허언증이나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자기 자신조차도 진실로 믿는다는 그 정신병이요. 제가 이간질이라뇨. 저처럼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한 남자만 바라보던 순수한 학생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대로는 정말로 허언증 형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아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건 형님이랑 저랑만 그렇게 죽일 듯이 으르렁거렸지 시댁 구성원 각각은 저나 형님을 다 좋아했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예 우리가 이렇게 철천지 원수인지 모르고 계셨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뿐 사실 자기들한테 큰 문제 일으켰던 적은 없는 아내였거든요. 저와 최지연은 오히려 그런 서로를 이미지 포장 잘하는 여우라며 호시탐탐 어떻게 이 집안에서 쫓아낼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이 싸움에 무시무시한 최종장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전학 가기 전 몸담았던 고등학교 방송반의 동창회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안 좋은 사건으로 중간에 전학 가긴 했지만 방송반 친구들이랑은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믿기보다 오히려 저를 더 믿어준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사느라 바빠 사실 졸업 이후엔 한 번도 동창회를 한 적이 없었고 한다 했어도 저는 전 남자친구와 현재 형님과의 사건이 있었기에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동창회는 조금 특별했던 것이 저랑 제일 친했던 한 학년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방송 쪽으로 진로를 잡아서 쭉 그쪽으로 매진을 했고 몸담았던 분야에서 일이 잘 풀리게 되면서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됐는데 이게 다 고등학교 방송반 선배, 동기, 후배들 덕분이라며 자기가 한턱 쏘겠다고 마련한 자리였어요. 저도 전학 가고 졸업 이후에는 간간히 안부만 주고받았고 제 결혼식 때만 잠깐 봤던 터라 아주 오랜만에 꼭 이 친구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 후배는 먼저 센스 있게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만 부르는 거라 제 전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문제는 이 후배는 부침성이 아주 좋으신 형님과도 친하다는 거였죠. 양쪽 다 친했으니 결혼식에서 동서지간으로 있던 저와 최지연을 봤을 때는 정말 현실이 더 영화 같다고 느껴졌다지 뭐예요. 언니, 저는 언니랑 지연 언니 이번에 다 보고 싶은데 제 욕심이겠죠? 저는 친했던 방송반 식구들 다 보고 싶은데 언니랑 지연 언니가 제일 걱정이에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나중에 따로 보면 되니까요. 아니야, 채연아. 너가 이렇게 잘 돼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내가 꼭 가야지. 지연이 걔는 내가 간다고 하면 아마 안 올 거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 말고 그날 보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형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전화로 선수를 쳤습니다. 이번 동창회 소식 들었지? 나 채연이랑 제일 친했으니까 꼭 갈 건데 혹시 너 또 눈치 없이 오려는 거 아니지? 눈치는 누가 없는데. 채연이랑은 내가 더 친했거든? 나도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넌 가만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얼굴에 철판 깔고 사는 건 여전하구나. 너야말로 그 좋은 날 나 건들면 재미없을 줄 알아. 너나 잘해. 끊어. 눈치도 없고 얼굴에 철판을 2겹, 3겹 간 형님이 기어코 온다고 하니 또 짜증과 걱정이 앞섰지만 채연이는 제가 정말 아끼던 후배였기 때문에 하루만 꼭 참고 동창회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가온 동창회 날. 어머, 빛나 언니 이게 진짜 얼마만이에요. 어머나, 지연 언니. 저 2사람이 동시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게, 눈치 없는 형님께서 굳이 꼭 오시겠다고 하는데 힘없는 손아래 똥서가 감히 어찌 못 오시게 하겠니? 야, 너 진짜 말 조심해라. 오늘같이 좋은 날 머리털 쥐어뜯기기 싫으면 어디 자신 있으면 해봐. 에이, 언니들 이렇게 좋은 날 또 왜 그러세요? 자자자자, 우리 잠부터 들어요. 컴백! 눈엣 가시 같은 형님과 한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보고 싶었던 후배를 축하하는 자리에 술이 1잔, 2잔 들어가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술잔이 기울어갈 무렵 채연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빛나 언니, 채연 언니, 이제 2사람 그만 화해하고 잘 지내면 안 돼요? 심지어 이젠 가족이라면서요. 사실 저 오늘 이 자리 2사람 사이에 오해 풀어주고 싶어서 만든 자리예요. 얘가 또 무슨 소리야. 오해는 무슨 오해. 남의 남자친구 뺏어가다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허언증으로 나랑 남편까지 갈라놓으려 그러는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야, 너 말 다 했어? 허언증은 누가 허언증이야? 너야말로 전화 까기 전에 빅돈 크게 싸놓고 사람 이미지 개판 만들고 튀었으면서 누구 보고 허언증이래? 뭐? 너 진짜 정신병자 아니니? 오늘 내가 너 우리 집안에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어내는다. 이리 와봐. 언니들 제발 그만해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언니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랑 형님은 채연이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얘기라니? 너 지금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실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제야 얘기하게 돼서 2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빛나 언니 전 남자친구 지훈 오빠, 지연 언니 전 남자친구도 되겠네요. 그 오빠 사실 저한테도 직접됐어요. 뭐라고? 언제? 그게 정확히 언젠데? 참,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채연이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 시절의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남자친구는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방송반 후배들은 물론 다른 동아리와 심지어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까지 안 직접된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편단심 남자친구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죠.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의 작업 방식이 자기가 이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그 친했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였대요. 저와 지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형님은 처음엔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형님이기 이전에 이미 학창시절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최지연으로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첫 남자친구를 빼앗기고 도망치듯 전학을 가버렸기에 2사람의 소식은 그 이후로는 듣기도 싫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전학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연이랑 그 첫 남자친구도 곧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갑자기 늘어난 짜증, 소홀해짐, 그러더니 결국 다른 여자와 뒹굴던 모습을 들키고선 지연이도 그 길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직접된 게 채연이었는데 다행히도 채연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대요. 저와 지연이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뻔히 지켜봐왔기 때문에요.
저와 헤어질 때만 해도 무언가 석연치 않았는데 지연이와 헤어지던 과정에서 자기에게 직접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쓰레기였고 언니들은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대요. 지연이에게 한창 소홀해질 때쯤 채연이에게 다가가서 끊임없이 지연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놨대요. 그러더니 점차 지연이가 채연이 너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이간질을 시작하더래요. 채연이는 그때쯤부터 좀 깨름칙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이간질을 하더니 사실은 자기는 채연이 너를 좋아했다면서 지연이랑 헤어지고 올 테니 자기랑 사귀자고 했다는 거예요.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다음 그 제일 친했던 친구를 다시 사귀는 방식. 이게 제 첫사랑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대목을 듣는데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그래! 최지훈이 나한테 똑같이 그랬어. 빛나 너랑 사귈 때 나한테 맨날 와서 네 험담하더니 결국엔 너가 나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니까? 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지 뭐야. 맞아요, 언니. 제일 친했던 친구와의 사이에서 느낀 배신감과 허탈감을 자기가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정신지배를 하는 완전 사이코 같은 새끼예요. 심지어 그 배신감과 허탈감은 자기가 심어준 거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 내가 최지훈한테 그 말 듣고 빛나 너한테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 줄 알아? 그러더니 막 나를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사실은 나를 좋아해왔다고 빛나 너랑 헤어지고 올 테니 자기랑 사귀자고 하더라고. 그래요, 언니. 저한테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빛나 너가 방송반 부스에서 봤던 그날 일은 나한테는 이미 너와 헤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거의 반강제로 나를 끌어안은 거야. 난 네가 그날 최지훈 뺨을 올려붙이고 나가길래 아직 헤어지기 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너가 아직 못 잊어서 심술을 부린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이코패스 같은 첫사랑의 실체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잠시 이성을 찾고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일 친했던 내 전남친이랑 연애를 하고 싶었어? 그것도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까지 만들어내가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좋은 소문은 네가 냈잖아. 내가 사실 전학 오기 전 소문난 걸레였고 그래서 네 남친도 뺏은 거라고 네가 소문내고 다녔다며. 잠깐. 이것도 최지훈이 해준 말인데? 너가 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면서. 얘기를 듣자 하니 언니들에 대해 양쪽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건 최지훈 그 새끼였나 보네요. 아주 작정하고 둘 사이를 갈라놓아서 자기가 새로운 여자 만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고요. 네, 사실이 그랬습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무섭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건 사실 지연이가 아닌 전 남친이었고 마치 지연이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처럼 조작해서 저와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놨던 것이죠. 그래, 최지훈이 우리 이간질에 속아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빛나 너를 미워하게 된 것도 사실이야. 게다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 나를 위로해주던 최지훈에게 빠져들게 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건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너가 미워졌고 너의 전 남자친구와 만난다지만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겠니? 그래요, 빛나 언니. 지연 언니도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랑 똑같은 일 당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지연 언니 전학 간 빛나 언니 보고 싶다고 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요.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뜨린 거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보고 싶다면서요. 얘 너 그런 얘기 못하러 하니. 암튼 그때 일은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언제고 너랑 꼭 한번 만나서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가 마지막에 전학 가면서 남기고 간 저주의 쪽지 때문에 차마 너한테 다시 연락을 못하겠더라. 그런데 이렇게 동서지간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최지연. 그럼 너도 이제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뜨린 게 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알았지?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우린 쓰레기 한 명 때문에 소중한 학창시절이 농락당한 거야. 언니들, 그래도 통쾌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쓰레기 최지훈 맨날 그렇게 여자들한테 못된 짓 하고 다니다가 나중엔 여자들한테 돈까지 뜯어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서 실형 살고 있대요. 게다가 혼인빙자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엄청나게 물려있나 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불러도 못 나왔을걸요? 우리의 학창시절을 유린한 악당이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사실 그 인간만 없었다면 지연이와 저의 학창시절은 말 그대로 꽃길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채연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해주는 거야? 사실 그때 당시엔 많이 무서웠어요. 제가 지훈 오빠 그러는 거 안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협박을 있는 대로 하는데요. 자기가 저한테 사귀자고 했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진짜 죽는다는 둥, 니네 집 주소 다 알고 있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오빠 방송부장이랍시고 우리 동아리 회원들 집 주소랑 전화번호 다 받아갔었잖아요. 그래도 언니들한테는 꼭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빛나 언니는 이미 전화 꺼버린 이후였고, 지연 언니한테는 괜히 얘기했다가 지훈 오빠가 지연 언니 두고 저한테 직접댔다고 하면 언니가 저마저도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때는 참 어려서 걱정도 무서운 것도 많았네요. 그렇게 흐지부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무슨 운명이 장난인지 언니들이 가족이 됐다는 소식 듣고서는 이제는 꼭 말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자리 마련하게 됐어요. 사실 저 이번에 상 받은 건 구실이고 언니들 같이 모이는 거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 만에 듣게 된 놀라운 진실에 저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빛나야, 나 처음 미국에서 전화 갔던 그때처럼 다시 단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글쎄, 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오늘 알게 된 사실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가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미워했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바뀔까? 난 잘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튕기긴 했지만 제 마음도 지연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단짝으로 붙어 다니다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친구, 그리고 그 소중했던 친구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산 세월 10여 년. 그 모질었던 기억이 있다 해도 처음 전학 온 날 살갑게 다가와 인사하던 지연이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야, 딴 건 모르겠고 오늘은 술이나 진탕 마시자. 어차피 가족이라 앞으로도 지겹도록 볼 텐데 뒷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래, 그냥 오늘 먹고 다 죽자. 건배! 와, 언니들 만세! 건배! 저희는 지난 세월의 앙금을 날리고 싶어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늦은 새벽에 저와 지연이를 데리러 와서는 저희를 태워가는 길에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술기운에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형, 바로 어제까진 죽일 듯이 으르렁대더니 오늘은 또 왜 술 한 잔으로 위아더월드야? 진짜 여자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 야, 내가 말했지. 네 형수나 재수씨나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그랬던 거겠지 하고 기다려보자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그렇게 술기운에 아스라이 들려오던 형제의 대화를 뒤로하고 그 바로 다음 기억이 남편이 끓여준 해장국을 식탁에서 떠먹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으이그, 정신이 좀 드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그리고 형수님이랑은 이제 뭐 다 잘 지내는 거야? 몰라. 나 머리 아파. 오빠 말 시키지 마. 그렇게 차츰 술이 깨서 정신을 차릴 때쯤 저는 바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제 잘 들어갔어? 야?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형님이라고, 형님. 됐어. 너 술 깨는 대로 우리 집으로 좀 와. 너 애 늙은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아저씨들 먹는 감자탕, 순댓국 이런 거 좋아했잖아. 그거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해. 이게 아주 건방지게 형님한테 오라가라야?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자,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해장을 한 이후 지연이와 형님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등학생 시절 단짝으로 돌아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됐죠. 남편은 자기보다 형수를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면서 시샘을 냈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들은 우리 며느리들은 세상 어느 동서지간과 비교를 해도 제일 사이가 좋다며 흐뭇해하셨어요. 사실 지나간 세월의 서운함과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다시 찾은 내 단짝과의 즐거운 날들을 즐기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날의 아픈 기억도 점차 사라져가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의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연락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저처럼 소중한 단짝을 되찾게 될지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